안녕하십니까? NHN 클라우드의 김명신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바이 디폴트, 클라우드 네이티브 바이 디폴트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 뵙고 눈을 맞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주제를 좀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들어보셨을까요? 실제로 1960년대에 존 맥커시라는 학자께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원형이 될 만한 미래를 얘기하셨습니다. 이 존 맥커시라는 학자께서는 사실 이 클라우드 컴퓨팅보다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더 혁혁한 공헌을 남기셨죠. 아시는 바와 같이 1971년도에는 IT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튜링 어워드를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 1961년도에 했던 말들을 조금 제가 코멘트로 따왔는데요. 미래의 컴퓨터가 내가 주장하는 형태로 발전한다면 언젠가 컴퓨팅은 이 전화 시스템과 같은 공공 유틸리티 시설로서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때 유틸리티 컴퓨팅 환경은 주요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실제로 미래의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요 산업의 기반이 될 것임을 예측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저희가 통상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러면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이 구름이란 기호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1977년도에 알파넷,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의 전신이라고 하는 알파넷, 그리고 1981년도에 나온 CS넷에서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름의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19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문서를 만들 때 다 타자기를 썼던 시기였죠. 타자기로 사실 구름을 표현한 건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죠. 그래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구름처럼 그림을 그렸던 것이 이 클라우드 심볼의 오리진,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심볼들이 구름으로 된 것은 이 바로 알파넷과 CS넷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키워드를 쓴 거는 또 언제부터일까요?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조지 파발로로라는 분이신데 1996년도에 컴팩이라는 회사에 다니실 때 아마도 내부 이제 전략 문서를 작성하셨던 것 같아요. 그 팀의 이름이 인터넷 솔루션 디비전이었는데 그 인터넷 솔루션 디비전의 전략 문서를 발표할 때 처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개념만 있었고 기호만 있었다면 본격적으로 1996년도부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키워드가 사용하게 된 거죠. 사용하기 시작된 거죠. 여러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언제부터 들어보셨을까요? 통상 AWS, 지금은 AWS로 부릅니다만 지금 예전에는 아마존이겠죠. 아마존의 Elastic Computing Cloud라는 서비스가 출시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2006년입니다. AWS가 아마존 Elastic Compute Cloud라는 것을 발표하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이 2007, 8년 정도 되니까 그 이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매우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이었죠. 실제로 2006년 이후에 수많은 업체들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그리고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알리바바 클라우드 등이 2008년도에 출시됐고요. 2010년도에 오픈스택, 그리고 2011년도에는 IBM,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저희 NHN 클라우드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2016년도에도 오라클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죠. 이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클라우드가 대세인 건 맞을까요?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표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표는 이제 전 세계 IT 시장의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스타티스타라는 곳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조사 기관마다 사실 숫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흐름과 변이의 폭을 좀 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IT 시장을 보시면은 2014년, 15년은 조금 줄었어요. 뭐 이런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는 조금 많이 늘었죠. 그죠? 이때는 이제 왜 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 IT 시장은 연 한 5% 이하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한번 보시죠. 이게
이게 10억, 이게 약 4조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IT 시장 전망과 함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 지출 그래프도 같이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퀀텀 점프하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연간 성장률이 약 25%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만큼 IT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연간 25%만큼의 성장을 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내용도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CSP들이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느냐 궁금하셨죠? 제가 살펴보니까 AWS가 약 한 3, 애저가 약 2, 구글 클라우드가 1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대 2대 1 정도로 비율로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괄목할 만한 부분들은 2021년도의 내용을 보면요. 2020년도 대비해서 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서비스 레비뉴는 연간 37% 정도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이 인프라 쪽에 투자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IT 버짓을 책정하고 그것을 집행할 때에 그 전체 예산의 약 72%가 기존의 시스템을 그저 운영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무엇을 하는 예산이 불과 한 28%, 조금 러플리 한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0%는 그냥 기존의 거 운영하는 데 쓰고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은 기껏해야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IT 전체에 관한 예산 중에 겨우 30%만 새로운 클라우드에 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전 세계의 IT 마켓이 2022년 기준으로 약 4,455빌리언 달러이지만 이 중에 실제로 데이터 센터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서비스 정도만 분리를 해보면 이 중에 약 50% 정도의 비용이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28%를 계산해보면 약 600빌리언 달러 정도가 이 신규 서비스 도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클라우드의 성장과 지표들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여러분이 새롭게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해에 새롭게 지출할 수 있는 IT 예산의 약 66%를 클라우드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새롭기도 하고 또 성장세가 가파르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클라우드 시장은요, 연간 약 37%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과연 이 클라우드 바이 디폴트라는 것에 의구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해외만 그런 거 아니냐? 국내 시장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국내 IT 시장의 규모는 10억 불이기 때문에 35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35조, 그리고 2023년도에는 조금 더 늘었죠. 국내 IT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 추세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가 채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거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이제 클라우드 시장과 좀 대비를 해보면 이 클라우드 시장이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트너의 자료인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나눠놓고는 있지만 연간 성장세를 본다 그러면 제가 대충 살펴보니 연간 한 2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해외와 다르지 않고 그 성장세는 매우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클라우드가 바이 디폴트다라는 것에 의구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그러면 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왜 도입하지 못하느냐를 이제 변명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클라우드가 뭐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본 건데요. 저는 이 클라우드를 Remote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라고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형용사들이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나타내는 여러 형용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용사를 제외한다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클라우드의 그냥 겉모습만 보고 말씀드리는 걸 수 있지만 이 문장이 클라우드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멀리 있는 이 지구에는 전쟁도 없고 산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쁜 바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구름도 보이죠. 이 문장을 한번 좀 해석을 해볼까요? 컴퓨팅 인바이러먼트란 뭘까요? 보통 이제 컴퓨팅 리소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컴퓨팅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즉 컴퓨트, 그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 세 개를 보통 이제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되는 인프라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피처들도 덧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인프라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수행하기 위한 것들이죠. 결국은 컴퓨팅 인바이러먼트라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를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클라우드라는 것도 다르지 않아서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스트리뷰트인데요. 디스트리뷰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분산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좀 단어를 단어로 치환하는 것보다 감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함께 쓴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는 뭐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할 때 단일의 머신, 한 대의 머신만 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하기에는 한계점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뭐 수십 대, 많게는 수백, 수천 대의 하드웨어들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근데 그렇게 여러 대의 머신들이 협업해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복잡성이 사실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라는 것이 이 클라우드의 전 원형을 그대로 정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은 가장 앞쪽에 제가 리모트라고 썼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와이어드 혹은 와이어리스라는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개입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기들, 예를 들면 파이어월이 할지, 뭐 아플 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또 분산 컴퓨팅의 환경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로드 밸런서, DNS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형태의 구성들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래서 리모트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인바이러먼트에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수행할 것인데 어떤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이 클라우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어떤 기술에 좀 더 포커스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기술을 정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감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바이 디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 기반에서 소프트웨어들을 좀 더 최적화하고 클라우드의 장점을 좀 더 잘 활용하고 또 클라우드가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복잡성이나 어려움 등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조금 문장으로 딱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 형태의 정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없을까 찾다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장 잘 한다고 알려져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이 재단의 정의를 한번 좀 빌어와 봤습니다. 몇 가지 문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설득력 있는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사실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라는 것은 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환경 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것을 그냥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썼지만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은 클라우드를 근간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 요소들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이랄지 서비스 메쉬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디클라러티브 API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은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가지는 특성을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loosely coupled 시스템이고 이것들은 결국은 리질리언트하고 매니저블하고 옵저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엔지니어들이 좀 더 자주 그리고 예상 가능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몇 개 되지 않는 문장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적 정의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포하고 또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장이 몇 개 되지 않지만 의미상 굉장히 축약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할까요? 기술적인 정의는 해봤습니다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는 이유는 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좀 더 유연하게 어플리케이션들을 수정하거나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비를 늘릴 때는 이 비용 효율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잘 됐기 때문에 장비들을 막 도입할 거잖아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매우 잘 되다가 이 사업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라면은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를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클라우드라 그러면 분명히 쓰는 만큼만 클라우드 자원을 쓰기 때문에 비용 효율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이런 코스트 에피션시를 가지기 위한 기술적인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텐서빌리티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 내용 중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이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고 또 자주 배포할 수 있다. 신속하고 자주 배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익스텐서빌리티 측면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도입한 여러 회사들이 있고요. 그 회사들의 일종의 서베이 결과인데요. 이 IBM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벨롭먼트 레포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했더니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가장 큰 숫자 몇 개만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84%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성능이 84% 증가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수치인 거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좀 더 최적화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지금처럼 극적으로 향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roll out the new feature fast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출시하는 속도가 78% 이상 증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다운타임도 약 79% 이상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의 성능도 개선되고 새로운 기능을 더 빨리 추가할 수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떠받들고 있는 기술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고 이것들을 여러 형태로 사실은 재단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얘기를 또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뭐 퍼블릭이든 혹은 프라이빗이든 하이브리드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클라우드 인프라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로비저닝 단계에서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상 이제 IAC라고 불리는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토메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술 향후 말씀드릴 건데 이걸 관장하기 위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등도 필요하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런타임도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런타임도 있고요. 혹은 이 서버리스와 관련된 어떤 런타임들도 필요하겠죠. 그 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관장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매니지먼트 측면에서의 도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개발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도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 요소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수행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모니터링이랄지 로깅이랄지 트레이싱 이런 것들이 이 observability, analysis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클라우드 업체들은 이 각각에 대해서 고유의 구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AWS라면 AWS 내에 여러 서브 시스템들이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 그러면 애저 나름대로 이 내용들을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술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시장에 존재하고요. 이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여러 형태의 솔루션들 그리고 각각의 클라우드 기업들은 나름의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과연 하나의 클라우드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섞어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회사를 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형태가 어떤지, 어떤 산업군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우리 회사가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하나의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고요.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한꺼번에 쓰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B2C의 웹이나 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 서버 사이드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싱글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웹과 앱이 쓰고 있는 서버 사이드의 자원들이 이제 클라우드가 될 텐데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썼을 때 장점들이 거의 없고 또 개별 클라우드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잘 조합해서 쓰게 되면 이 웹과 앱의 서비스를 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단일의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단일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이 단일의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일의 클라우드를 쓰면 그 내에 있는 여러 형태의 서비스들이 기술적인 정합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겠죠. 조금 다른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져다가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종합선물 세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이죠. 이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의 고객은 통상 이제 기업들이 될 텐데요. 그 기업의 선호도에 따라서 하나의 클라우드, 특정 클라우드를 지정해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AWS를 쓰는 기업, 애저를 선호하는 기업, 혹은 GCP를 선호하는 기업, 혹은 저희처럼 NHN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각자 있을 것이고 이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 각각의 서비스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불어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면 이 멀티 클라우드를 준비해야 되는 전형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는 어떨까요? 이 회사들은 사실은 모든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비로소 회사의 이제 가치가 커지는 게겠죠. 예를 들면 AWS 기반의 서비스만 내가 만들 수 있다. 혹은 애저 기반의 소프트웨어만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의 솔루션들은 매우 극히 제한적인 시장을 갖게 될 겁니다. 마치 이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개발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보면 iOS, 안드로이드, PC 이런 형태의 운영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만 지원하겠다. 혹은 iOS만 지원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들이 사용되는 범위가 제한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형태가 아무래도 좀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부류 회사는 가장 큰 파이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미 IT 리소스에 수많은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스타트업과는 다르게 많은 회사들이 이미 IT 자산에 수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사실 클라우드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클라우드를 여러 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회사의 형태별로 나눈 것 이외에 이 마켓의 크기로 본다면 이 싱글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회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좀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요. 싱글 퍼블릭 클라우드만 쓰는 회사들이 약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글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쓰는 회사는 이게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적습니다. 1% 내외가 될까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많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 92%가 멀티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고 써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멀티 클라우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취한다라는 회사가 약 82%, 그래서 멀티플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쓴다라는 회사가 한 1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미 IT 자산에 투자를 했고 그와 함께 클라우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은 거의 모든 회사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위를 바라보면 이제 스타트업이나 혹은 웹이나 앱 관련된 기업들이 원체 많으니까 단일의 클라우드만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회사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아닙니다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 4개 정도의 기술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 싶습니다.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개발 전반적인 얘기들인데요. 반드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각각들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문화와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어떤 것은 운영이나 구성의 관점에 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4가지 프린시플을 따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왔는데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그리고 DevOps 이렇게 4개를 좀 쪼개봤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까의 관점이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고유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 매우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들의 조합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아키텍처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패키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컨테이너의 장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포터빌리티이고요. 포터빌리티라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수행되는 위치를 바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와 매우 잘 궁합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및 구성의 관점에서의 컨티뉴어스 딜리버리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또 핵심적인 하나가 소프트웨어를 더 자주, 더 빨리 배포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과정 전반이 자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더 빠르게 배포가 가능하겠죠. 그 관점에서 기술들을 결합한 것이 이제 Continuous Deliver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DevOps입니다.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DevOps는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니어도 최근에 가장 많은 개발사에서 도입을 하고 적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개발과 운영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을 하기 위한 문화 그리고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각각에 대해서 디테일을 좀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가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장점을 제공하고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상화 계층 중에 어플리케이션의 수행 환경을 가상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추얼 머신이다 그러면 머신을 가상화하는 것이죠. 이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수행 환경을 가상화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포터빌리티가 증대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배포와 기동 시간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몇몇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동일 커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엔진이 또 바로 필요하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컨테이너 매니지먼트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단일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조그만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독립적으로 배포되고 또 기동되고 종료되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선하거나 수행된 내용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증대되죠.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사실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안정성과 가용성을 개선하는 것은 통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이나 가용성과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몇몇 시스템들은 저녁 6시나 10시 되면 시스템을 완전히 다운하는 게 있죠. 그렇게 되면 저녁 10시부터 사실 아침까지는 그 서비스를 쓰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웹 기반의 많은 서비스들은 사실 이렇게 다운타임을 허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잘 쓰고 계시는 검색 엔진이나 포탈 등이 밤 10시 이후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경쟁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전체 시스템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체를 100% 유지하지 않고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즉, 시스템이 100% 수행되는 것, 100%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9%, 98% 정도만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은 그 서비스를 어찌되었건 제한적이나마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개선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는 순간 사실은 복잡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분산 트랜잭션 처리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개별 서비스 간의 통신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배포거나 테스트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비스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과연 장애가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장애를 어떻게 트래킹할지에 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개별 서비스들이고요. 이 파란색이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는 선입니다. 넷플릭스는 뭐 수백 개, 수천 개에 이르는 서비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존 아래처럼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요. 트위터도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서비스의 모형들이 소셜 네트워크랑 매우 유사하다 그래요. 여러 형태의 서비스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최종 사용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죠. 마지막으로 데브옵스입니다. 데브옵스는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이 데브옵스는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사람과 그리고 절차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들의 결합이다라고 좀 추상적으로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데브옵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일로된 조직을 좀 혁파한다는 데 있겠습니다. 통상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팀, 운영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서비스를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불합리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브옵스라는 것은 이 개발 과정과 운영 과정을 어찌되었건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절차에 관련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데브옵스를 도입을 해서 실효를 거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회사들은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약 300배 이상 빠르게 했다라는 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브옵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조직의 협력을 개선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배포 사이클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데브옵스라 그러면 이 데브옵스라는 것이 특정 도구만을 도입을 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데브옵스 맞는 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그 도구가 사실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데브옵스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문화나 절차의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Continuous Delivery, 엄청나게 툴이 많습니다만 Continuous Delivery 또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 자주 그리고 더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 내부에는 이제 빌드 자동화랄지 테스트 자동화랄지 배포 자동화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Continuous Delivery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딜리버리 하는 것을 다 자동화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빌드 자동화 끝나면 테스트 자동화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테스트 자동화가 끝나면 배포 자동화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Continuous Deliver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개선 수정 사항을 빠르게 배포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각 단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개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배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Continuous Delivery의 단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도메인에서는 그것들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저희가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100% 완벽하게 쭉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 잘 이해는 안 되시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Continuous Delivery들은 웹사이트에서 커스터머 페이싱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에 매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테스트 이 배포 자동화를 위한 환경이 사실은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내부적인 개발 방법들, 테스트 방법들, 그리고 배포 자동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자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그리고 자동화 수준도 사실은 지금처럼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전체를 자동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UI 테스트 같은 것들을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화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한 4개 정도의
기술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많이 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시장 동향 등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The State of Cloud Native Development라는 그 CNCF의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에 서베이를 한 내용을 2022년 초에 발표했는데요. 정말 시장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을 쓰기는 하는 거냐? 쓴다면 얼마나 많이 쓰는 거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조사를 해본 겁니다. 잘 보시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관련돼서 지금 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600만 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을 내가 직접 쓰고 있다,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과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련돼서 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라 그러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개발자가 충분하진 않지만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러면 특정 산업군에만 제한돼서 혹은 특정 서비스에만 제한돼서 사용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 따르면 이 클라우드 기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특히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랄지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는 것이 산업을 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엣지 컴퓨팅, 뭐 퀀텀 컴퓨팅, 뭐 스토리지 관련된 회사, 그리고 5G 네트워크 회사, 셀프 드라이빙 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컴퓨터 비전, 로보틱스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을 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자꾸 핵심이 쿠버네티스다, 뭐 오케스트레이션 매니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 어떤 매니지드 오케스트레이션 매니저가 많이 쓰이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90% 이상의 사용자들이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매니지드 오케스트레이션 매니저를 쓴다고 합니다. 시장의 분포를 좀 보면요. 우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아마 아마존의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한 37% 정도를 쓰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2위는 구글의 쿠버네티스 엔진, GKE라고 불리우는 것도 한 36% 정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도 약 33% 정도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레드햇 오픈시프트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서비스 패브릭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버리스 쪽도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큰 기술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AWS 람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펑션, 그리고 애저의 펑션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서버리스 관련된 런타임이나 기술 등이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도메인에 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공장과 같은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IT 분야가 아니라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45% 정도 이 서베이 응해주신 분의 약 45%가 이 데이터 어널리틱스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쪽에 일을 하고 계신데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데이터 어널리틱스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한 45%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쓰고 있다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도 약 41% 정도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파이낸스나 HR 어플리케이션도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뽑아주신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장점이 뭐냐라고 이제 보니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우리가 도입을 했더니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한 30% 됩니다. 그리고 보안적 회사의 보안이나 커스터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좀 더 수월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한 29%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했을 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그리고 좀 더 보안적으로 안전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수월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도 이 챌린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챌린지는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익숙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이제 54%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보안이 좋아졌다고는 했습니다만 또
일면에서는 보안적인 컨설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여러 개 서비스들이 서로 결합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들이 보안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 배우기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뭐 52%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 그러면 분명히 장점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관련된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IBM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벨롭먼트 리포트를 보면요. 이것이 뭐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2021년도 보고 자료인데요. 아마 향후 12개월 이내에 우리가 새롭게 개발하는 앱의 55%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3년 이내에 클라우드 앱이 아닌 앱의 75%, 그러니까 통상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전의 방식대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의 약 75%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될 것이고, 또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된 것은 향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러니까 클라우드 앱의 약 25%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라우드 앱의 약 42%는 이 새로운 요소와 기능들이 향후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사실 뭐 향후 12개월이니까 1년이잖아요. 그죠? 1년 이내 혹은 뭐 3년 이내에 여러분 기업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사실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의미 있는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5 Hours of Application Modern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전환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내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것을 클라우드로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전략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할 때 보통 이제 5R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우선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VM 형태로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수용하는 방식도 있죠.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해서 클라우드에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전체를 다 뜯어서 새로운 형태의 아키텍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플랫폼, 서버리스와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하는 방식도 있죠. 혹은 아예 하지 않거나 혹은 SaaS로 뭐 이렇게 전환해버리는 겠습니다만 이건 뭐 클라우드와 관련이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 마이크로 서비스 기술, 이 서버리스 기술 정도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클라우드 전환할 때 각각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쪽으로 갈지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이제 우측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타임 투 마켓이 짧아지고요. TCO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IT의 운영 측면을 좀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단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엔지니어링의 복잡도와 비용이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컨테이너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 서브리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과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제가 CNCF에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레일 맵이라는 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CNCF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일종의 여정을 표시한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여정들은 컨테이너라이제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해서 포터빌리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자동 배포할 수 있도록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을 그 다음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각각들을 정의하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트래킹하는 오브저빌리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을 분석하는 내용 기능들을 추가한다. 뭐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쭉 좀 더 생략을 하고 특히 이제 스트리밍이나 메시징 기능을 추가하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나 런타임 등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까지 고려하는 이런 단계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레일 맵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료 받아보시면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혹은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한 정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조 베다라는 분이시고요. 앞서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기술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CNCF의 커멘트를 좀 옮겨왔습니다만, 이 조 베다 같은 분은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축약된 의미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용 좀 읽어보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팀과 문화, 그리고 자동화 및 설계 기술을 구조화하여 복잡성을 통제하고 속도를 개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쭉 설명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것이 공짜는 아니다. 복잡도도 증가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투자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조 베다가 말씀하신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위해서는 팀과 문화가 기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자동화의 기술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앞서 클라우드를 정의할 때 Remote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라고 정의했을 때 그 디스트리뷰트가 가지는 복잡성을 통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속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인텔리한 디파이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베다의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사 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알맞은 기술들을 잘 선택하셔서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NHN 클라우드 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NHN 클라우드가 국내 최초로 담양군 의회 회의록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가림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담양군. NHN은 담양군 의회에서 회의록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정보기술 서비스를 NHN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의회로는 최초의 클라우드 도입 사례로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자원 관리에 필요한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NHN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1년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 사업에서 국내 CSP 가운데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및 도내 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 NHN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 NHN 클라우드 김가림이었습니다. 공공 클라우드에 대한 소식 이어나가겠습니다. 곧 물적 분할을 통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NHN 클라우드가 공공시장 집중 공략을 통해 홀로서기 준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조성수 기자가 소식을 전합니다. NHN은 2021년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 출범할 NHN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SAP와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기술력으로 행안부가 주도하는 공공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집중 공략하고 3분의 1가량의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자체 IDC 건립 투자에 관련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NHN은 김해, 광주, 순천, 세 곳의 자체 IDC 건립을 추진 중이며 향후 4, 5년간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NHN 클라우드의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상 조성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HN 클라우드 전문가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교육, 심지어 무료로 제공되는 NHN 클라우드 정기 교육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총 3단계로 NHN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본 이론을 학습한 뒤 핸즈온 코스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는 NHN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직접 구축해보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NHN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론과 실습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은 매달 진행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교육은 홀수 달에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새로운 강좌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HN 클라우드 공식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장 빠르게 교육 소식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기능 출시 소식입니다. 3월 달에는 인프라 서비스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리전 간 VPC 피어링 기능이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리전의 인스턴스들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공인 IP를 붙여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했어야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리전 간 VPC 피어링 기능을 통해 서로 다른 리전에 있는 VPC끼리 사설 대역을 통해 인스턴스들이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콘솔에서 VPC 메뉴, 리전 피어링 메뉴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릴리스에서는 KR1 판교 리전과 KR2 평촌 리전끼리의 피어링만 지원됩니다. NHN 클라우드에서 DR 구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다 편리하게 구축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리전 간 컨테이너 복제 기능에 관한 소식입니다. NHN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한 개의 오브젝트에 대해 3개의 복제본을 만들어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릴리즈에서는 보다 더 안전한 데이터의 보관을 위해 서로 다른 리전으로도 데이터를 복제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R1 리전에 생성된 컨테이너의 모든 오브젝트를 KR2, 재팬, US 리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도 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떨어진 다른 리전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리전 간 컨테이너 복제 기능을 통해 안정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장애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HN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리전 간 컨테이너 복제 기능을 이용해 우리 서비스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더욱더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실 만한 소식입니다. NHN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강력한 GPU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딥러닝 인스턴스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위한 GPU 인프라가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인 상품인데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주피터랩 등 필수 패키지를 미니콘다 기반의 개발 환경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인스턴스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NHN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원하는 스펙의 인스턴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NHN이 국내 최대 인공지능 전문 전시회인 AI 엑스포 코리아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NHN의 AI 기술 및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영업 상담을 원하시면 부스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 출입에서 NHN의 AI 얼굴 인식 기술이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인식률 100%로 키사 바이오 인식 인증을 획득한 NHN 얼굴 인식 기술은 PMP-Cure 등의 업체에서 이미 사용 중입니다. 그 외에도 NHN의 AI 기술은 OCR, 패션 유사 이미지 추천, 자동차 번호판 인식, 음성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NHN 클라우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NHN 클라우드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달에도 만나요. 제발.